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굶겨 죽이려던 시어머니가 제가 산속에서 다른 사내를 만나는 걸 알고도 제 등에 3단 찬압을 지워보낸 이유를 말입니다. 그 찬압은 밥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깨뼈를 으스러뜨리는 형벌이었고 제 남편을 도려낸 단죄의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산등성이에서 정인의 품에 안겨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갓 지은 쌀밥 위로 툭 떨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엽전도 산삼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제 남편의 잘린 손가락 3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시어머니의 피 묻은 편지 한 장. 이 사내의 씨를 받아오너라. 그래야 우리 가문이 산다. 자애로운 손길로 제 허벅지를 문지르던 시어머니가 설계한 이 잔혹한 덫. 과연 저는 그 덫에 걸려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독이 든 찬압을 시어머니의 목구멍에 다시 쳐넣었을까요? 오늘 밤 조선 천지를 뒤흔든 가장 음탕하고도 처절한 고부의 정사, 그 금기된 기록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당신의 침소 뒤에 숨어 당신의 무게를 재고 있는 그림자가 누구인지 평생 모르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자애로운 손길이 목을 죄어올 때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들 하지요. 저에게 저희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온 마을에 굶어 죽은 시체가 거름처럼 쌓여가던 그 해. 겨울 시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지옥을 선물하셨습니다. 남들은 자식을 내다버릴 때 그녀는 저를 안방으로 불러 제 마른 허벅지를 정성스레 문질러 주셨으니까요. 얘야, 살이 너무 내렸구나. 이리 고운 살결에 뼈가 만져지니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는 그 투박한 손길은 뱀의 혀처럼 서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살갗을 누를 때마다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가련한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굶주린 포식자가 먹잇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은밀한 탐닉이었을까요?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시어머니의 눈빛만은 숯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저고리깃 사이로 드러난 쇄골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치 그곳에 고인 땀방울마저 핥아낼 기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숨이 막히옵니다. 제 가녀린 항변에 그녀는 오히려 손에 힘을 주어 제 살점을 비틀었습니다. 고통이 전신을 타고 흐르는데 시어머니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밀착시켰지요. 아픈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니라. 너는 이 애미의 허락 없이는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느니라. 알겠느냐? 그녀의 입술에서 풍기는 곰방대의 매캐한 향과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제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죽은 듯 잠만 자고 있는데 이 안방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랑의 행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이 애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매일 밤 제 몸의 치수를 제듯 손으로 훑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친정에 가겠다고 했을 때 평소처럼 매질을 하는 대신 그토록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3단 찬압을 꺼내온 것일까요? 그 찬압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고 가는 것은 밥이 아니라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완벽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그 찬압 밑바닥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첫 번째 칸을 열어보려 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정월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날, 저는 시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지게를 짊어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복도 많은 년, 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친정 가는 길에 찬압까지 싸주다니라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제 어깨에 닿는 지게의 압력은 축복이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발을 한 걸음 뗄 때마다 무릎뼈가 엇갈리는 소리가 났고 등 뒤의 3단 찬압은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얹은 듯 저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찬압이 너무 무겁사옵니다. 밥과 반찬뿐인데 어찌 이리 쇠를 담은 듯 묵직한지요? 대문 앞에 서서 공방대를 입에 문 시어머니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배웅하는 자애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주인의 서늘함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제 흐트러진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제 귓바퀴를 쓸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내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게지. 정성껏 담았으니 산속에서 배고플 때 꼭 열어보거라. 하나라도 남기면 이 애미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알 테니. 그녀는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 숨결에서는 기이하게도 흙냄새와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마을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의 찬압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통 밥알이나 반찬 그릇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나무 칸막이를 때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의 뼈마디가 부딪히는 듯한 불길한 진동이 제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엄동설안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 땀이 맺혔고 제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어 인적이 끊기자 저는 잠시 지게를 내려놓고 싶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배 떨어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빈손으로 오면 문 열어줄 생각 말거라. 길가에 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등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지게 끈이 파고든 어깨에서는 뜨거운 핏물이 배어나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고개 너머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처량하고 굶주린 소리. 저는 문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굳이 흉년이 든 이 위험천만한 시기에 그것도 산짐승이 들끓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해오라며 저를 떠민 것일까요? 단순히 땔감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산속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다는 그 비밀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찬압의 무게는 점점 더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눈길이 물리적인 무게가 되어 제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압 속에는 정말 밥과 반찬만 들어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저는 이토록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지게 위에서 들려오는 저 기괴한 달그락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약속 장소인 늙은 소나무 아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잔혹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늙은 소나무 아래 삭풍이 몰아치는 그곳에 서린 것은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산에 제 정인이었던 명수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집 오기 전 저와 평생을 약조했던 그 사내는 저를 보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흉년의 굶주림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소담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기어이 나왔구나.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은 무엇이냐? 명수는 제 지게를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지게가 땅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명수의 손이 제 차가운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손등의 마찰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고통마저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늘한 애무와는 다른 날 것 그대로의 남자의 열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싸주신 찬압입니다. 밥과 반찬이 들었다고는 하나 어찌나 무거운지 제 어깨뼈가 다 어긋난 것 같사옵니다. 우리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찬압을 열기로 했습니다. 명수의 떨리는 손이 첫 번째 칸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나무 틈새로 비어져 나오는 하얀 김. 흉년의 겨울에 감히 상상도 못할 기름진 쌀밥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쌀밥을. 내 시어머니가 정녕 너를 아끼시는 모양이구나. 명수는 감격하며 첫 번째 뚜껑을 완전히 젖혔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고봉밥. 하지만 그 밥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김씨가 평소 제 머리를 빗겨줄 때 쓰던 상아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 사이사이에는 검붉은 살점과 머리카락 뭉치가 엉겨붙어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명수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빚은 시어머니가 이 빚으로 내 머리를 빗길 때마다 내 자식의 씨를 품을 준비를 하거라라고 속삭이며 제 두피를 긁어대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귀한 쌀밥 위에 피 묻은 빚이 놓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홀린 듯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잘 구워진 굴비 2마리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비에 눈알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낯익은 은가락지 2개가 박혀 있었지요. 제 남편이 혼례날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그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제에 과하다며 빼앗아갔던 그 반지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곳에서 사내를 만날 것을, 이 찬압을 그 사내와 함께 열어볼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찬압은 며느리의 외도를 축복하는 도시락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미래를 지켜보고 있다는 잔혹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소담아, 도망가야 한다. 이 노파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명수가 제 손을 잡고 일으키려던 찰나 찬압의 가장 밑바닥, 그 무거운 무게의 근원인 3번째 칸에서 기이한 진동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뚜껑을 밀어 올리려는 듯한 움직임. 명수와 저는 차마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마지막 칸의 뚜껑을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3단 찬압의 가장 아래층, 그 돌덩이 같은 무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밥도 반찬도 금부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명수의 비명은 산속의 늑대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 뚜껑이 열립니다. 산비탈의 침묵은 명수의 거친 숨소리에 찢겼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그 무거운 3단 찬압의 마지막 칸, 그 지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나무와 나무가 마찰하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훑었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젖혀진 순간 명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곳엔 밥도 산삼도 엽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붉고 진득한 액체에 절여진 사람의 손가락 3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엇이냐? 소담아, 내 시어머니가 정녕 미친 개냐? 명수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익숙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낫지를 서툴게 하다가 다쳤다며 제가 직접 천을 감아주었던 제 남편의 왼손 손가락이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쌀밥의 하얀 빛깔과 대조되어 기괴한 아름다움마저 풍기고 있었지요. 그 피 젖은 손가락 아래에는 꼬깃꼬깃 접힌 한지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의 비릿한 채취가 종이에서 배어나왔습니다. 내 아들은 종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제 아내의 정조가 더럽혀지는 줄도 모르고 잠만 자는 병신 같은 놈이니. 아가, 그 손가락을 본 이 사내에게 전하거라. 내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다면 이 찬압의 무게만큼 내 곳간을 채울 씨를 내놓으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무능함과 저의 외도를. 아니,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능한 아들 대신 젊고 강건한 사내의 씨를 받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저를 이 산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지요. 찬압의 무게는 바로 그 살점의 무게이자 한 가문을 지탱하기 위해 산 사람을 도려낸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이었습니다. 소담아, 도망가자. 이 노파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함정이야. 명수가 제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찬압 구석에 놓인 작은 호리병에 머물렀지요. 시어머니가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비상이었습니다. 종이 뒷면엔 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사내가 거부하거든 이 병을 그놈의 술에 타거라. 빈손으로 돌아오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저는 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사내. 제가 사랑했던 명수는 시어머니의 잔혹한 권력 앞에 그저 한 마리 나약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슬픔도 공포도 아닌 억눌려왔던 거대한 파괴 본능이었습니다. 명수 씨, 시어머니는 틀렸어요. 그분은 저를 보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제 발로 이 찬압을 지고 온 거예요. 저는 명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손에 묻은 남편의 피가 그의 얼굴에 붉은 낙인을 찍었지요. 명수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잔인한 유혹 앞에서 미소를 지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던진 이 피의 제안을 제가 순순히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 김 씨보다 더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찬압의 마지막 칸은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곳에 담길 진짜 재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5장. 산마루의 그림자가 짐승의 혓바닥처럼 길게 늘어질 무렵 명수의 비명은 잦아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포가 경탄으로, 경탄이 다시금 주체할 수 없는 갈증으로 변해가는 기이한 신음이었지요. 저는 시어머니가 넣어둔 그 비릿한 손가락들을 찬압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갈하게 다시 정돈하며 얼어붙은 명수의 손을 끌어당겨 제 젖은 저고리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보세요, 명수 씨. 시어머니는 우리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육하려 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명수의 손끝이 제 심장 박동을 느꼈을 때 그의 눈에 서린 공포는 순식간에 원초적인 욕망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온 남편의 잘린 손가락 앞에서 우리는 금기를 짓밟는 쾌락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은 짐승들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명수의 거친 숨결이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 김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안방에서 곰방대를 빨며 우리가 벌이고 있을 이 음탕한 정사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을 그 노파를 말입니다. 하! 소담아, 이제 어쩔 셈이냐? 이대로 돌아가면 그 노파가 우리를 살려둘 것 같으냐? 명수가 제 어깨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그의 악력에 살점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가 넣어둔 그 작은 호리병 비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그 병 속에는 죽음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아니요, 명수 씨. 시어머니는 오늘 밤 새로운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은 당신이 아니에요. 저는 명수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며 그의 주머니 속에 비상병을 몰래 찔러 넣었습니다. 명수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무기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던진 미끼였습니다. 저는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이번엔 돌덩이도 쌀밥도 아닌 명수가 숲속에서 베어넘긴 굵직한 참나무 짐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짐을 가득 채웠는데도 지게는 아까 찬압만 있을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서늘한 복수심만이 남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산 아래로 내려오며 나무짐 사이사이에 아까 그 손가락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허벅지 안쪽에 명수의 정액과 피가 섞인 흔적을 지우지 않은 채 당당히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방대 끝에 불빛을 깜빡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무를 참으로 많이도 해왔구나. 찬압은 비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저고리 깃을 슬쩍 풀어헤쳐 명수의 거친 손자국이 남은 제 붉은 목덜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승리감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질투일까요? 그녀는 제 턱을 잡아 올리며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그 사내의 씨는 맛이 좋더냐? 내 아들의 손가락보다 더 단단하고 뜨겁더냐?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입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찬압 3번째 칸은 비워두지 마셔요. 내일은 제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담아야 하니까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던진 이 도발의 의미를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이제 권력의 저울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사냥감이 이제 포식자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창살에 걸려 난도질당한 밤 안방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제 턱을 쥔 손에 서서히 힘을 주었지요. 그녀의 손톱이 제 살점을 파고들었으나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퀭한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한 가닥 공포를 즐기며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웃느냐? 내 시미의 아들을 난도질한 찬압을 들고 와서 외도한 몸뚱이를 내밀며 웃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고목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맞잡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른 가슴팍에 제 얼굴을 묻었지요. 뼈만 남은 그녀의 가슴에서는 쾌쾌한 곰방대 향과 죽어가는 짐승의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의 손가락을 자른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십니다. 무능한 씨앗을 도려내고 더 강한 놈을 불러들여 가문을 잇겠다는 그 탐욕.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저는 그녀의 귓볼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신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실수하셨어요. 그 사내 명수 말입니다. 그놈의 목덜미에 새겨진 반점 못 보셨습니까? 30년 전 어머니께서 정을 통하고 도망쳤다던 그 머슴놈의 증표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과거 지독한 흉년에 남편을 굶겨 죽이고 젊은 머슴과 몸을 섞어 지금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추악한 소문. 저는 그 증거를 산속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명수는 바로 시어머니가 버린 사내의 아들이자 어쩌면 그녀의 아들과 배다른 형제일지도 모르는 지독한 업보의 줄기였지요. 이 요사스러운 것.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망발을. 망발일까요, 예언일까요? 지금 담장 밖에서 어머니가 주신 비상을 들고 숨죽인 사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순간 마당에서 스르륵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넣어준 비상을 시어머니의 찻잔에 타기 위해 도끼에 찬 눈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제 어깨를 밀쳐내려 했으나 저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아 방바닥으로 눕혔습니다. 제 하얀 허벅지가 그녀의 검은 치마 위를 짓눌렀습니다. 권력의 압력이 역전된 순간이었지요. 어머니, 이제 선택하셔요. 저 사내의 손에 죽어 부정한 시어머니로 남으실지 아니면 저와 손을 잡고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실지. 시어머니의 거친 호흡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독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으나 자신의 과거라는 거울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밀쳐내려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혹은 동질감을 느끼는 음탕하고도 절박한 매달림이었지요. 내가 정녕 나를 살리겠다는 게냐? 살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 함께 지옥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워주신 그 무거운 찬압의 무게, 이제는 어머니가 감당하셔야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저고리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가슴이 달빛 아래 드러났고 저는 그 위에 남편의 잘린 손가락 하나를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모자의 연이 끊겼음을 알리는 잔혹한 의식이자 우리 고부의 피 섞인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담장 너머의 사내 명수는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과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며느리의 하얀 살결 아래 숨겨진 칼날을 받아들일까요? 지옥의 밤은 깊어만 가고 안방의 신음은 공포인지 희열인지 알 수 없는 경계로 치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도 화려한 고부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끼에 찬 명수가 시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갈 비상 호리병을 꼬셔 쥐고 안방으로 들이닥쳤지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노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엉킨 채 서로의 살결을 탐하듯 기괴하게 밀착된 고부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명수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수 씨, 너무 늦으셨네요. 시어머니는 이미 제 진심을 받아들이셨거든요. 명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며 명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애로움도 노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자식마저 도려낸 포식자의 번뜩임만이 남았지요. 명수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음탕한 년들, 너희가 정녕 사람이더냐? 명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미리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낫을 꺼내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낮에 제가 나무를 벨 때 썼던 남편의 피가 스며든 그 낫이었습니다. 명수 씨, 선택하세요. 이 집안의 새로운 종자가 되어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평생을 비밀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낫으로 우리를 죽이고 관가에 끌려가 거열형을 당하시겠습니까? 명수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과거이자 제 미래의 열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렸지요. 30년 전 자신이 탐했던 머슴의 얼굴을 투영하며 그녀는 명수의 귓가에 단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내 아들의 손가락은 이미 찬압에 담겼다. 이제 내 놈의 것으로 내 가문을 채우거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명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한 가문의 광기와 고부의 기괴한 동맹 앞에 사내의 자존심은 한낱 흙먼지처럼 부서졌지요. 그날 밤 안방에서는 세 사람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축복받지 못한 교합이자 지옥의 씨앗을 잉태하는 잔혹한 재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오래전 명수의 수발을 받다 숨을 거두었고 명수 또한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파가 된 저는 제 무릎 아래 모인 손자들에게 낡은 3단 찬압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할머니, 이 찬압은 왜 이리 무거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자의 질문에 저는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찬압의 마지막 칸을 어루만집니다. 칠이 벗겨진 그곳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검붉은 핏자국이 배어있지요. 그건 말이다, 사랑의 무게란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혹은 죽이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지독한 무게지. 이 찬압이 가벼워지는 날 우리 가문은 끝이 날 게야. 저는 찬압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손등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 허벅지를 문질렀던 그 압력 그대로 말입니다. 손자의 눈에 서린 찰나의 공포.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의 유산은 끝나지 않았음을. 찬압은 다시 채워질 것이고 누군가는 또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찬압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밤 당신의 아내가 혹은 며느리가 그 찬압을 들고 산으로 가겠다고 하지는 않던가요? 조심하십시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의 손가락 또한 그 찬압 속에 담기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조선 야담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무겁게 짓누른다면 그것은 당신 또한 이 지옥의 찬압을 열어볼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잔혹한 인연을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손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수가 제 몸속에 뿌린 씨앗으로 태어난 제 아들, 그 아이의 손가락이 요즘 자꾸만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의 망령이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찬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은 오직 달빛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